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주영입니다. 올해 모두 건강하시고 무탈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치인이다 2025년 올해 첫 손님은요. 어당팔이라는 말이 항상 따라다니는 분입니다. 어수룩해 보여도 당수는 늘 8단이라는 의미인데 그만큼 정치력이 단단하다는 의미겠죠. 네, 오선 의원 출신으로 지난해 4월 국민의힘 총선 이후에 당을 이끄셨던 황우혀 전 비상대책위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저희 약간 이렇게 어수선한 정국에 모시게 됐어요. 네, 네. 올해는 특별히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지난해 2024년이 유독 이 정치권이 좀 어수선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 저희가 모신 이유도 있어요. 정치권에서 이제 원로로서 정치를 쭉 해오시면서 전체적으로 좀 조망해서 이 2025년 우리 한국 정치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조금 고언을 들어보자 이런 취지로 모시게 됐어요. 네. 일단 그래도 2025년 푸른 뱀의 해가 이제 밝았는데, 저희 이제 구독자분들께 정치계 원로로서 새해 덕담 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푸른 뱀, 청사는 그야말로 장수를 뜻하고 또 지혜. 그래서 아마 우리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이 지혜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마 띄어고 잘 맞는다. 그래서 우리 모두 경험과 지혜를 살려서 어려운 우리나라의 앞날을 열고 또 세계에 기여하는, 우리나라는 이제 우리나라만의 나라가 아니잖아요. 전 세계 이번에 수출도 6위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만한 역할을 하고 많은 나라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걸 생각해서 청사에 걸맞는 아주 반짝이는 지혜를 아마 그렇게 할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워낙 지혜로우신 분들이라. 네. 정치권에서 이제 또 뒤에서도 좀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이제 이끌어 주셔야죠. 이 지금 이제 한국 정치가 굉장히 이제 위기 상황이 있는 상황이라 특히나 이제 좀 더 역할의 중요성이 좀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제가 자꾸 이제 위기다 말씀을 드리는 이유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이제 저희가 45년 만에 이제 비상계엄 선포라는 걸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계기로 전국이 너무 시끌시끌한데 그래서인지 이제 여야의 이제 원로분들, 뭐 전직 국회의장, 국무총리, 그리고 뭐 당대표 등이 이제 한 자리에 모여서 이제 시국을 어떻게 좀 헤쳐나가야 되냐 이런 논의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때 좀 분위기가 어땠는지 좀 전해주세요. 다들 뭐 저희 선배들도 계시고 그래서 저 자신도 이제 경청하는 자리도 되었습니다만은 시국을 걱정하시고 특별히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금 6번째인가 7번째 대통령께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시고 따라서 나라가 흔들리고 그래 왔잖아요. 그러한 이유가 뭔가 해서 다들 이 87년 체제가 새롭게 좀 제7공화국을 열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새롭게 이제 7공화국을 열어야 되는 거 아니냐. 요 이제 사실은 정치권에서는 선거 앞두고 좀 많이 얘기가 있었어요.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제 그날 자리에서도 이제 현행 대통령제는 조금 문제가 있다, 흠결이 있다. 그래서 이제 좀 사실상 개헌이 필요하다. 이런 공감대가 좀 형성이 됐다. 이렇게 전해 들었는데 그러면 이 개헌을 어떤 모양의 개헌,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런 것도 좀 구체적으로 논의가 됐을까요? 내용과 절차에 대해서 이제 말씀들을 이제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 내용에는 대개 내각제 쪽으로 얘기를 하셔요. 왜냐하면 대통령제가 우리한테 안 맞는 거 아니냐. 성공한 대통령을 만들어낼 수 없는 대통령이 그렇게 열심히 하셔도 결국은 실패한 대통령, 경직된 임기제라는 것이 너무 경직된 거 아니냐. 거기서 출발하시는데 또 우리 내각제라는 것이 우리의 경험을 2공화국 때 잠시 해본 것밖에 없어서 뭔가 국민들에게는 좀 이것이 생소한 거거든요. 또 무슨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까지 음모론까지 되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규모 정도의 선진국들은 대개 내각제를 이렇게 택하고 그렇게 해왔는데 내각제에도 단점이 있는데
예를 들면 전국에 안정이 안 된다든지요. 또 몇 달 만에라도 또 정권이 넘어갈 수도 있고 막 이런 부분을 걱정하는데 그거를 보완하는 것이 독일에서 나온 이제 수상을 미리 예측하기 전에는 불신임을 못하도록 좀 제한을 가하거든요. 그럼 굉장히 안정적이 돼서 안전장치를 좀 만들어 놓는다. 네. 그래서 웬만한 잘 아시죠. 메르켈도 16년을 했거든요. 네, 메르켈. 그러니까 뭐 이후에 완전히 지도 국가가 되죠. 이 5년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짧아요.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는 4년 중임제 또는 이원 집정부제 얘기도 좀 이제 얘기 나오셨어요. 근데 4년 중임제에 대해서는 결국은 대통령제의 연장 아니냐. 조금 변형된 대통령제다. 그렇죠. 그게 원래 원형이에요, 대통령제. 4년 중임이요. 네. 그런데 이거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다음 재선을 위해서 또 무리할 수도 있고 또 8년이 우리나라 같으면 8년 임기라는 거는 너무 길다. 정서적으로 길다. 네. 그런 면도 있고. 그런데 이원 집정부제는 또 나름대로 그것이 어떻게 국가를 기능을 둘로 나눌 수 있느냐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되게 원형 그대로의 내각제 쪽이 네. 어떠냐 그런 얘기들은 이제 정치한 분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요. 네.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헌법학자들이 거의 일치된 것이 내각제로의 개헌이에요. 지금 말씀 들으면서 제가 지금 불현듯 드는 게 이제 새 신년 여론조사를 이제 언론사들이 꽤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이 개헌 필요성에 대한 여론조사도 했는데 거기에 이제 그런 우리 국민의 특성인지 아니면 다른 국민들도 다른 나라 국민들도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대통령을 내 손으로 직접 뽑는다. 이거에 대한 그 효능감이라고 할까요? 정치 효능감? 이게 되게 중요하게 맞습니다.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개헌은 필요하다. 이게 과반이 넘는 국민들이 필요하다라고는 하는데 그럼 그 어떤 형태로 가야 되냐라고 하면 사실 말씀하신 내각제에 대한 여론은 조금 낮은 것 같아요. 뭐 조금 전에 말씀 주신 뭐 4년 중임제, 이원 집정부 이런 쪽에 더 얘기가 많이 그러니까 지금의 대통령제는 바꿔야 된다. 제왕적 대통령제다. 근데 그 변형은 내각제는 너무 급격한 변화다. 그 중간 요 정도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드리는 얘기인데 이제 저희가 만약에 개헌을 하면 한다면 이건 이제 하려면 뭐 문제는 실현 가능성인 거잖아요. 이게 가능하냐. 그러면 국회의원 3분의 2 동의해야 되고 유권자 50%가 투표를 해야 되는데 이게 실현 가능성이 아주 중요한 지적이셨어요. 거기서도 원로들은 이 절차가 문제였다. 그동안도 왜 대통령이 못 해냈느냐. 집권하기 전과 또 임기 말에는 꼭 개헌 얘기를 하고 대통령이 맞습니다. 취임하시거나 물러나셨거든요. 그러니까 5년을 경험해 보니까 도저히 이거 못 해먹겠다. 심지어는요. 그러니까 이걸 좀 유연하게 해야 되고 또 이 대통령제의 문제가 국회와 대통령과의 충돌이 생겼을 때는 조정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견제가 만약에 지금 뭐 의회 독재, 의회 권력이라는 말까지 나오잖아요. 그럼 대통령으로 살 수 있는 게 제2 요구 입법에 대해서는 하지만 저는 개헌 비상 조치를 하는 거 외에는 견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 그런 결과가 자꾸 나오잖아요. 제1을 지금 뭐 법안 하나에 몇 번씩 하고요. 이런 유연성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이러한 개헌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거와 맞물려서 국민투표를 할 수밖에 없다. 안 그러면은 과반이 투표를 안 해요. 안 한다기보다 못 해요. 맞습니다. 지금 여론조사 해봐도 우리가 응답률이 얼마 안 되잖아요. 과거 오세훈 서울시장 그 무상급식 관련해서도 30%가 안 됐어요. 25%대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물러나고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물러나고 끝난 상황. 이 국민의 여론을 다 반영했다고 하기도 애매한. 그래 지금 말씀하신 중요한 걸 지적을 하셨는데 그렇게 문제가 많은 것을 알면서도 안 됐던 이유는 국민 투표를 별도로 생각했는데 이번에 지방선거나 아니면 대선이 이루어진다면 그때 맞물려 하자. 같이. 그것만이 개헌을 돌파. 우리나라 같이 이런 경성 헌법이 없어요. 독일은요 거의 매년 개헌을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미국도 3, 4년 만에는 개헌이 이루어져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 격변하는 시대에 이러한 모든 상상을 초월하는 지금 뭐 완전히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 우리 옷이 안 맞는 거예요. 또 요거 87년대라는 건 우리 몸이 작았을 때예요. 지금은 몸이 커졌거든요. 경제적으로나 뭐 외교적으로나 위상이 상당히 커져서 체급이 좋아진 상태죠, 저희가.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맞게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과 또 국회가 굉장히 질이 지금 낮아지고 있어요, 점점요. 왜 낮아지고 있을까요? 저는 그래서 그거를 국회의 기능이 사실은 권한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권한은 전부 대통령한테 대통령 중심제니까요. 가 있는데 그게 걱정이 돼갖고 87헌법은 모든 대통령의 권한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국회가 그것을 관여하게 돼 있어요. 그 예산 한번 통과시키는 것도 어렵고 법안이 안 되면은요 대통령이 일을 하나도 못 해요. 그러니까 이 충돌됐을 때 이 견제 수단이 지금 돼 있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국회와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엄청 지금 통일도 해야 되고 예를 들면요 통일 문제뿐만 아니라 군사적인 결정 또 경제적인 이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는 거 이럴 때에는 내각제는 다수당의 당수가 총리가 돼서 국정을 책임지고 이게 잘못되면은 그냥 국회 해산해 가지고 다시 한번 물어보고 또 불신임을 해갖고 수상도 내려와야 되고 이러한 장치가 돼 있기 때문에 유연하고도 거기에 적극적이고 강력하죠. 만약에 독일이 대통령제였으면 저렇게 하룻밤에 통일을 할 결정을 내릴 수 있겠느냐. 수상이 그때 동독과 서독의 4대 1이 되는 화폐 가치를 1대1로 해버리는 결정을 하룻밤에 해버렸거든요. 우리 같으면 국회에 동의받으려면요 3년은 걸릴 거예요. 예를 들면은요. 근데 그런 등등으로 이렇게 됐을 때 이것을 어느 정도 새로운 형태의 권력 왜 그리고 또 국회의원은 지금은요 권한이 없으니까요 권력을 동의하느냐 반대하느냐 여기에 끝나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이것이 내가 수상이 되거나 장관이 되려면 국회의원이 돼야 된다라고 할 때에는 국회의원의 질이 높아질 거예요. 대통령 할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가야만 되니까요. 거기에 국회 내각제의 국회의원들과 대통령제의 국회의원들은 하는 기능과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지향점이 달라요. 그럴 경우에 어느 정도 이제 지금 우리로 말하면 대통령이 그래도 좀 경험이 있는 분들이 갈 가능성이 그래도 상당히 높아지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 지금은요 대통령은 이 더러운 정치에 관여하지 않았던 분들을 뽑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새 인물을 막 찾고. 근데 사실 저희도 해보면요 그래도요 국민들이 야단치고 어떤 때 욕까지 하시지만 정치는 했던 사람들이 해야 돼요. 이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경험과 지혜는 이게 늙지 않고 이거는 전문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대통령도 예를 들면 오랜 정치하셨던 분들 예컨대 DJ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나 김영삼 대통령 때는 굉장히 유연하셨어요. 그래 이렇게 국회에서 오랜 경험을 특히 그 김대중 대통령은 저희 때 뭐 민주당이시긴 하지만 저희는 그때는 우리 당에서도 굉장히 지지를 보냈어요. 또 그분도요 굉장히 과감하게 저희 당과 손을 잡고 하나하나 해나가셨어요. 국회에 대한 존중도 좀 있고. 왜냐하면 본인이 체득해 왔던 경험의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국회 자체에 대한 뭔가 불신이라든가 이 관계 형성에 있어서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좀 인지도 좀 있으셨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정치 경험이 많은 분들이 대통령 되셨을 때는 그 유연하고 굉장히 국회와의 관계가 좋아져요. 또 국회도 존중할 수밖에 없고요. 대선배시니까요. 아니 아까 말씀하시는 결에 이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입법부에 대해서 대통령이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이 많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서 어쨌든 그 비상계엄 같은 거가 아니면 사실은 하기 어려운 부분도 일부분 있어서 약간 이상한 이런 형태의
것이 된 것 같다 이런 취지로 좀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 비상계엄 선포를 하시게 된 그 뭐 계기가 너무 부득이했다. 아니면 부득이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결정은 오판이었다. 어떻게 보세요? 비상계엄을 상상했던 국민은 한 명도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네네네. 그것 때문에 국민들이 큰 충격을 받으시고 우리나라가 지금 비상계엄할 땐가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탄핵이 20몇 번 이루어져서 국가의 중요한 자리가 다 공석입니다. 그리고 법을 한 건도 통과가 안 됐어요. 이번에 이 예산은 대통령 표현에 의하면 깡그리다. 당신이 하고 싶었던 건 다 깎겠어요. 그래서 뭐 원자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산업에도 발전하려고 그랬던 것을 그랬다니까 본인은 무력감에 빠지신 게 아니었나. 그래서 이분이 무력감에 빠지면서 방법을 찾아보니까 또 두 가지 중에 이거 제의 요구해가지고 거부권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니까 이쪽을 택하신가. 긴급 명령이라는 게 또 있긴 있었는데 비상계엄까지 하셨는데 그래서 그걸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일말에 우리 그 제도적인 문제에서도 이러한 과격한 국회도 과격해야 되고 정부는 또 과격하게 나가서 이렇게 아주 양극이 부딪히는 것 같은 모양이 나오는 것도 우리 현 제도에 하나의 일말의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제도적인 거죠. 문제가 좀 있었다. 조금 이걸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보통 뭐 소통하라고 그러고 하라고 하는데 그런 의지, 정치인과 대통령의 의지에만 빗대서 이걸 해결하자고 하기에는 이제 한계가 분명하다는 게 이번 2024년에 지난해 여실히 드러나는 것 같은 생각이 아주 들더라고요. 중요한 지적을 하신 거예요. 사실은 정치의 부재예요. 정치의 부재. 그동안은 어떻게 해왔느냐. 이 헌법을 그리고 우리가 87년부터 지금까지 유지해왔던 거는 그래도 정치라는 그런 연골 내지는 근육이 이 강력한 뼈들이 부딪히는 걸 막아줬거든요. 완충 역할을 좀 해준다. 그런데 이번에는 국회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kok한 대립만 해왔어요. 그러다가 폭발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까지 들거든요.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러한 제도적인 문제가 정치가 작동할 수 있는 제도 자체를 한번 형성해 보는 게 어떠냐. 정치인들이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해 나가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그렇게 사람한테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제도에 좀 현대에 맞는 우리나라에 맞는 또 이런 상황에 맞는 제도의 보완은 할 수 없는가. 그래서 이러한 위기가 혹이 이렇게 위기와 이렇게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은 폐허에서 우리가 새로운 질서를 하나 만들어 와서 7공학을 열어보자 하는 것이 지난번에 원로들의 일치된 의견이었거든요. 그 원로분들은 또 뭐 만나기로 하시는 일정을 잡으신 게 있나요? 네, 자주 만나자고 그래서 아마 10며칠인가 한번 더 만나시나 봐요. 또 만나시는 14일인가 뭐 잠정적으로 하시는데 정대철 헌정회 회장 자신이 아주 이번에는 이러한 위기를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뭔가 드려야 된다. 위기를 조금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발판을 원로들이 조금 모색해서 만들고 제안해보자. 저희들이 앞장설 수는 없지만 이런 얘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게 원로들밖에 더 있겠느냐 하면서 그동안의 경험에 비추어서 할 얘기를 좀 다 해보자 그런 분위기였고요. 또 저도 그건 동의하는데 우리가 손해만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과 이 경우에 우리가 개헌이라는 좋은 몸에 맞는 옷을 한번 만들어서 국민께 드리면은 국민들께서 이것을 그래도 잘 매듭을 졌구나 하실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 나눴죠. 그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요걸 이제 계기로 그 한동훈 전 대표 당시 대표인데 이제 물러났어요. 그래서 비대위원장 하실 때 한동훈 대표 체제가 탄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불과 한 5개월 만에 이제 막을 내렸는데 이 정도로 짧게 끝날 거라고 예상하셨어요?
저는 어차피 내년 9월, 그러니까 올 9월 정도면 우리 한동훈 대표는 대선을 준비하려고 그러는 사람이니까 네. 물러날 것이다. 그러면은 그래도 좀 짧다고 봤어요. 아, 그 기간도 짧다. 네, 네. 왜냐하면 당일에는 안정이 돼야 돼요. 아, 그럼요. 우리 여당의 책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제가 7번째인가 8번째 당대표 자리를 그때 가게 되더라고요. 네. 그 8번째, 9번째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한 명의 대표를 뽑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게 해서요. 최고위원들 트랙과 네. 대표 뽑는 트랙이 달라서 네네. 대표가 그만두면은 모든 것이 그만두게 돼요. 맞아요. 예. 그래서 제가 그게 왜 그러냐면 그때 집단 지도 체제니까 의견을 도출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단일 지도 체제. 네.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부대표를 하나 뽑자. 그래서 트랙에서 2명을 뽑아놓고 한 명은 최고위원에 불과하지만 네. 승계권은 주자. 네. 그러면 조금 안정돼. 이럴 때 안정이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아유 아니라고 그래서 내가 철회했습니다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거 왜 여쭤봤냐면 이렇게 네. 빨리 끝날 줄 예상하셨냐. 그때 예상했죠. 그래서 그때 비대위원장 하실 때 지금 말씀하신 그 2인 지도 체제 네네네네. 주장을 하셨어요. 네네네. 근데 그때 논란이 엄청 네. 있으면서 그때 비대위원장으로서 나는 의도가 있는 건 아니었다. 숨은 의도가 있지 않았다. 한동훈 대표를 견제하려는 그건 의도 절대 아니었다. 네. 이러시면서 이렇게 논란이 될 거면은 이거를 합쳐서 접으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네. 그래서 제가 지금 그걸 다시 한번 여쭤봤었던 거고. 만약에 2인 지도 체제로 갔다면 국민의힘 모습이 지금과는 좀 달랐을 거라고 보세요? 옛날에는요. 비대위원장이라는 게 없었어요. 네. 1등이 그만두면 2등이 하고 2등이 그만두면 3등이 하고. 네, 계속 승계를 했죠. 네네. 승계를 네. 해서 그냥 당이 유지가 됐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뭐 세컨, 서드까지 넘어가는 건 있었어요.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뭐 3개월짜리 뭐 2개월짜리 이 당치도 당이 지금요 정비가 안 돼 있어요. 대표들이 와서 네. 저도 2달 열흘을 했는데 여러 가지 안만 짜놓고 넘긴 거예요. 한동훈 대표께 잘 네. 해주십사 하고요. 근데 체제 자체가 굉장히 취약해요. 제도라는 게 참 중요한데. 네. 말씀하신 대로 아까 지금 민주당이 지금 대표 한 번 바뀔 때 네. 국민의힘이 대표가 지금 한 8번 바뀌었어요. 네, 맞습니다. 진짜 뭐 당대표 잔혹사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근본적인 원인은 체제 문제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체제다. 근본적으로는 체제 문제가 아니에요. 근본적인 건 뭘까요? 네, 근본적인 거는 당 대표를 우리 당 대표도요. 네. 당의 선배들이 해야 돼요. 제 개인 생각은요. 네. 그래야 이게 복잡해요. 네. 저는 당 대표를 제 자랑이 아니라 2년을 했어요. 네. 근데 그러니까 임기를 채웠어요. 왜 그랬냐면 제가 사무총장 원내대표 다음에 당대표를 했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나 당원들이요 저를요 인정을 하는 거예요. 사무총장도 잘했다. 원내대표도 잘했다. 그러니까 당대표도 잘했을 것이다. 이렇게 그냥 신임을 해 주는 거예요. 네. 근데 요새는 갑자기 당대표가 되시면은요 당원들이 지지는 했다가도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뢰가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검증이 안 된 신뢰이기 때문에 흔들릴 수가 있어요. 네. 가만히 보면 훌륭한 분들인데도 그러한 정서적인 뒷받침이 적지 네. 않았는가.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서라도 당대표를 지지해라 그러는 입장인데 해보면 참 힘든 자리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 당대표가 옛날 같이 이렇게 비슷한 사람들 것이 같이 의논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1인 체제니까 네. 결정이 고독하고 상당히 보면은 그 논의 과정이요 약해요. 옛날에는 그 원내 나이 당 대표 때는 그 동료들이 저하고 다 비슷한 사람들이라요. 네. 한번 그 의견을 내려면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한번 내면은 힘을 받죠. 네. 근데 이거 아니라 혼자서 결정하고 혼자서 다 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독재의 위험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독재는 강한 것 같지만 상당히 취약한 체제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당이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보면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민주당보다 당세가 많이 약해져 있는 것도 그런 원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국회에 있을 때도 보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단일 지도 체제가 아닌 집단 지도 체제일 때는 그 아침에 회의하잖아요. 회의하실 때 당대표가 말씀을 하시지만 이제 집단 지도 체제이기 때문에 뭐 말씀하신 뭐 두 번째, 세 번째 서열에 계신 분들의 목소리의 힘이 굉장히 셌어요. 그랬어요. 예. 그래서 그 자리에서도 이제 막 특별도 하시고 근데 그게 지금의 이제 여당, 야당 뭐 지금의 특히 지금의 여당의 최고위원회의나 뭐 이랬을 때의 그 논쟁과는 조금 네네. 무게감이 달랐던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게 당내 이게 민주정당을 지향하려면요, 그 좀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그거를 다 통합해내는 게 당 대표의 역할이거든요. 당 대표는 당론을 도출해내는 거 하나, 하나는 선거를 이겨내는 거 하나. 네. 이 둘이 잘못되면 물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새는 이쪽 당론 모으는 그러한 것이 없어졌죠. 아주 손쉽게 되지만 선거 책임만 지게 돼 있는 체제인데 그러나 이게 강한 것 같으면서 약한 거예요. 조금 전에 왜 민주당보다 당세가 좀 약해졌다 이 말씀하셨잖아요. 네. 비대위원장 하시다가 이제 한동훈 대표한테 바톤 터치 하실 때 그때만 해도 국민의힘이 그 여론조사 지지율에서는 앞섰어요, 민주당을. 근데 지금 뭐 신년 여론조사를 놓고 보면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오차범위 밖으로 밀리고 있어요. 네. 이렇게까지가 뭐 좀 가하게는 민주당이 길을 잃은 이유. 물 한 잔 마시고. 네. 저희가 또 이 정치 경륜이 있으신 분이 오니까 묻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네네. 좀 대답하기 어려운 건데 네. 한동훈 대표한테 제가 기대를 많이 했어요. 네. 많이 했는데 이제 하나 걱정은 혹시 너무 그냥 이렇게 깨끗하게 순수하게만 하시다가는 이게 정치라는 게 참 어려운 건데 이런 걱정을 했죠, 일말에. 그래서 마음을 졸이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된 거는 당의 단합을 한 대표가 그걸 해내셔야 되는데 이게 단일 체제이니까 그런 거에 대한 그 과정이 좀 적었죠. 그리고 또 최고위원들도 그냥 뭐라 그럴까 분열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죠. 그랬습니다. 당의 분열을 봉합하는 게 대표셨는데 그 점에서 조금 그걸 잘 참아내시고 특히 대통령의 어려움이 있을 때는 당은 1호 당원이 대통령이고 또 우리가 여당이라는 책임과 또 그만한 예우를 받는 거는 대통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잘못하면은 이제 지적은 해야죠. 지적은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대통령과 많은 노력을 해야 돼요. 제가 원내대표 할 때는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이셨는데 수시로 만나 뵀어요. 그래가지고는 제 얘기대로 하시지는 않죠. 그러나 또 제 얘기를 거부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늘 타협점을 찾아서 그 안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뭐 반값 등록금이니 뭐 부자 감세 철회니 그렇게 참 대통령으로서 어려운 FTA니를 여러 가지 험난한 것을 다 조율해가면서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당 대표 때는 또 박근혜 대통령 때인데 뭐 아주 뭐 수시로 저걸 하시고 그래서 그런 거를 제가 기대해서 두어로는 아주 가까운 분들이거든요. 그 저는 그걸 굉장히 기대했어요. 누구보다도 원활하게 되겠다 그러는데 국민 모두가 아마 그렇게 기대를 했을 거예요. 그렇죠. 단계를 놓고 네네네. 근데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는 아마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일 지도 체제라는 거에 대한 압박감과 그 문제점이 다시 또 작동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동훈 대표 개인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이번에는 우리 당도요. 제가 비대위원장 해보니까 옛날에 하던 거하고 달라서요. 금방 저는 문제점을 느꼈어요. 어떻게 뭐가 그렇게 가장 다르죠? 그 전에는 우리가 1등, 2등, 3등, 4등, 5등이 했기 때문에 무시를 못해요. 서로들요. 그리고 굉장히 건전한 견제. 네, 가서 동의 받으려고 제가 뭘
머리를 쪼아리면서 다녔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최고위원들이 어떻게 보면은 격차가 크니까요. 그러니까 최고위원들 전체의 의견보다도 당대표 의견이 결정이 되면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그 점이 좀 아쉬워요. 네, 한동훈 대표는 참 귀한 분인데. 지금 이제 오선 권영세 의원이 새 비대위원장이 되셨어요. 당 수습해야 되고 이제 쇄신도 해야 되는 이제 중대 업무를 이제 어깨에 짊어지셨는데 가장 제 1순위로 주력해야 된 건 뭐다라고 좀 조언을 선배 정치인으로서 해주신다면. 권영세 대표는 저보다 훌륭해서 제가 정말 아주 존경하고 정말 아끼는 후배님이시죠. 그래서 잘 하실 거예요. 또 정치 경험도 많고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과 호락호락 이렇게 따르는 분도 아니고 지난번에 그 통일정책 같은 것도 상당히 의견을 내시고 그랬거든요. 그런 점에서 기대를 많이 하죠. 많이 하고 또 그래서 무엇보다도 당은요 단합과 안정입니다. 단합과 안정. 네, 그 점에서 적임자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사실은 최성목 그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 헌법재판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 중에 이제 2명을 임명을 했어요. 본인 생각으로 나름의 절충안이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일단 지금 당도 화합을 해야 되지만 당정의 좀 화합도 좀 필요한 상황인데 지금 막 조금 이견이 나오는 것 같아요. 당은 우리 여당이기 때문에 정부와 그러니까 당 내에 안정과 또 지금 많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강화하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는 정부죠. 여당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집권 여당. 그냥 집권 여당이라고 그래서 반대만 해도 안 되고 그렇다고 맹종만 해도 안 되는 아주 어려운 것이 여당의 자리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최대행과도 아마 아주 비슷한 연배, 한 5년 선배 정도죠.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시거든요. 그러니까 가까이 하시면서 또 우리 다른 또 그 최대행과 동기인 그러한 의원들, 뭐 나경원이나 원희룡이나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잘 활용해서 대화를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좀 메신저를 두고 대화를 해서 좀 잘 풀어나갔으면 좋겠다. 직접 했으면. 직접 나서서 그 최성목 그 대통령 권한대행의 이 2명 임명은 묘수라고 보세요? 아니면은 악수라고 보세요? 고륙책이라고 보죠. 고륙책이라고 보는데 법률적인 문제가 많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됐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또 야당까지도 조금 다른 얘기를 하시니까 이게 나라가 시끄러우면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 시끄러워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왜 우리 우스갯말로 대화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그저 개인을 생각하시지 말고 우리 어차피 정치인은 영욕을 같이 받거든요. 우리 영광과 존경과 국민의 사랑을 받아요. 그렇지만 욕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잘못했으면 야단도 맞고 또 잘했더라도 비판받고 이렇게 하는 자기를 버려야만 되는 자리가 정치이기 때문에 두 분이 그냥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바깥에다 얘기하기보다도 안에서 많은 대화를 하고 바깥에는 일치된 의견을 좀 내고 이래야 국민들이 안심을 하시죠. 여당이 시끄러울 바람잘 날이 없다 이렇게 되면은 여당답지 않은 거죠. 지금 근데 그 최성목 권한대행이 이제 2명 임명하고 나서 그 뭐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포함해서 그 참모진 대통령실 참모진들이 일괄 사표를 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국민 앞에 부끄럽죠. 이렇게 중요한 때에 정진석 실장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제가 오랜 경험을 같이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간곡히 만류해야 됩니다. 이거는 항의지 정말 이를 내팽개치는 사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믿어요. 지금 비서실장을 좀 다시 앉힐 수도 없는데 그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데 그러니까 최대행이 앞장서셔가지고 그건 말리시고 야당하고도 충분히 얘기를 아마 하셨을 거예요. 아마 여당하고도 얘기를 하시고
최대행이 마지막 결정을 하셨을 텐데 뒷수습을 잘 하셔야 돼요. 네, 잘 하시고 지금 헌재 재판관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독립된 그야말로 아주 중요한 분들인데 미국의 그 수프림 코트 대법원도 그렇지만 그 성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성향에 따라서 판결이 확 달라져요. 그래서 미국의 헌법학은요. 그 최고 법원인 대법원의 대법관들의 성분 분석이 아주 주된 학문의 영역이에요. 그래요. 그러면은 이렇게 중요한 결정 앞에 두고 물론 1대1이라고 하더라도 전체 구성비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굉장히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인사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동안 못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바로 판결 직전에 새로운 그런 인사를 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정계에서는 이제 긴장 요소가 되죠. 긴장 요소가 된다. 네, 긴장 요소가 되고 지금 또 헌재에서는 6명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논의 중에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논의도 좀 결과를 보고 여러 가지를 해서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좀 아쉬움은 있는데 하여간 잘 수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관련해서 변호인 하셨었잖아요. 그때는 차출됐었죠. 저기 젊은 때가.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번 탄핵 심판 인용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저도 지금 그 부분은 이게 헌법재판은 정치의 사법화거든요. 네. 정치를 사법으로 끌어들이는 건데 정치는 정치고 사법은 사법인데 다시 말하면 정치는 제가 그걸 원용을 합니다마는 국회의원은 선서를 할 때요.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국익을 지키겠다 이렇게 선서를 해요. 그런데 우리 국회의원들께서는 헌법과 양심에 따라 이릅니다. 그 차이가 확 달라요. 헌법과 양심에 따라 국익을 지키는 것이 국회의원들의 입장이고 사명이에요. 그 무슨 말이냐면 법을 초월하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정치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가장 중요한 룰이 헌법이라는 우산 아래 그 집 안에서 국회의원들이 작동하는 건 양심이에요. 양심은 최고의 이성이죠. 최고의 실천적 이성 아니에요. 거기는 윤리적인 개념과 미래를 내다보는 예지까지 포함한 이성이 양심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양심에 따라 하는 정치의 영역이 사법부로 끌고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이게 헌법과 양심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법률 밑으로 들어가는 게 돼요. 다만 헌법재판소는 헌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울타리 내에서는 허용될 수 있다라는 이론으로 헌법재판을 허용한 거예요. 그러나 사법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은 헌법 정신과 국회의원들이 양심에 따라 한 그것을 과연 판단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근본 문제가 있지만 그건 고도의 정치적인 사법이라 그때도 박근혜 대통령 때인가 제가 기억하기는 국민의 지지가 4, 5%인가 그러셨어요. 그럴 때 이제 탄핵이 이루어졌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높으셨죠. 근데 지금도 보면은 한 20%에서 어떤 때는 30%가량이 대통령이 유지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헌재에서도 고심이 크실 거예요. 그런 점 이런 점을 봤을 때 옛날에 우리가 두 번의 예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될런지는 이제 법률 판단이고 헌법 판단이지만 동시에 이거는 고도의 정치적인 판단이라 저도 좀 가름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이 논의를 조금 지켜보는 게 어떻겠느냐. 우리가 헌재를 만든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헌법적 판단, 헌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의원들이 어떻게 했느냐를 보는 법률 심사고 정치에 대한 심사이기 때문에 헌법적인 그 기준이라는 것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깊어요. 그래서 조금 지켜보고 그냥 판사들이 하시는 거하고 달라요. 그건 아주 원리가 다르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이거를 지켜보면 어떻겠는가. 그리고 국가 기능은 작동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하면서 지금 또 연초 아니에요. 국제적인 경세가 외교, 국방, 경제, 특히 경제가요.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지금 이런 거 할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왕지사가 일어난 일이니까 신중하게 그다음에 정확하게 그러한 사법적 헌법적 작동을 하는 동시에 모든 게 너무 정치에 몰입할 것이 아니라 경제, 국방, 외교가 잘 진행돼서 네. 국기에 손상이 없도록요. 또 국민 민생이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맞아요. 네, 아주 저희가 시장 나가 보면은요 장사가 안 돼요. 이런 거를 우리가 머리 싸매면서 또 대형 사고가 나잖아요. 아직도 안전한 나라가 아니에요. 네. 이번에 비행장도 전부 다 다시 재검토해야 되고. 이건 뭐 할 일이 태산인데 그러한 국가 기능이 제대로 진행됐으면 하는 것이 아마 국민들의 바람이실 거예요. 제가 이제 법조인 출신이시라서 이제 이 질문을 드리면서도 사실 이거에 대해서 뭐 어떻게 딱 대답하기 어려우실 거라는 건 사실은 예상은 했었어요. 네,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이제 그래도 가지고 계신 이제 고려를 네. 좀 들어보자 싶어서 여쭤봤었는데 이게 그러면 이제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된다 네. 보자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어느 정도 저희가 조금 이거를 지켜보면 될지 가령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한 63일 만에 이제 결론이 났고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92일 만에 났어요. 그러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 이 사건에 관련해서는 결론이 좀 어느 정도에 날 걸로 어떤 시점 예상은 좀 가능하시겠습니까? 그게 속 시원하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어려운 것이 네. 지금 윤 대통령께서는 또 사법 심사가 또 있어요. 네. 이쪽에 저 형사 재판이 또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수사와 사법적인 재판과 헌재의 네. 이 헌법 심판과는 이게 상충이 되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헌재 재판 우리 헌법재판소법에 의하면은 형사가 소추될 때는 정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택의 문제가 끼어 있습니다. 형사 소추를 먼저 정리해서 결론을 낼 건지 아니면은 헌법재판을 결론을 먼저 낼 건지 둘을 동시에 하는 거는 그 법 자체가 헌법재판소법 자체가 어렵다는 걸 인정하고 또 위험하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사람이 두 가지를 동시에 재판을 진행한다는 거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헌재가 먼저 해야 된다 할 때는 이쪽 형사 소추 절차를 조금 중지해 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형사를 한다라고 할 때는 헌재가 좀 중지해 놔야 돼요. 네. 그래서 그것이 아마 변호인단과 아마 재판부가 의논을 하실 거 아닌가 싶어서 그 부분은 조금 지켜봐야 돼요. 윤 대통령이 그 관저 인근에서 네. 탄핵 반대 시위하시는 분들한테 메시지 내셨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어쨌든 근데 이제 탄핵을 찬성하는 국민 그리고 반대하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신데 이제 어쨌든 한쪽 진영의 지지자들한테 조금 메시지를 내는 게 적절하냐에 대해서는 조금 갑론을박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갑론을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갑론에 낄 수도 없고 언론에 낄 수도 없는데 네. 을박에 낄 수도 없는데 그렇지만 메시지를 막 거기서 지금은요 이 광화문에 가보면은요 네. 양측이 다 80 어떤 분들 90 자신 어른도 나오셔요. 그렇게 지금 그 추운 날에요. 네. 몸살 감기를 불구하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왜 그러겠어요? 자기 자식, 자기 손주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흔들리면 안 된다. 우리나라가 우리가 어떻게 세운 나라인데 하는 독립운동하는 6.25 참전하는 그러한 기계와 그러한 애정으로 나오시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눈물 겹겹을 지켜봐야 돼요. 그래서 제발 우리 젊은 저만 해도 이제 나이가 들었습니다만은 우리 좀 한창 하는 현역들이 그러한 부모 세대, 그러한 형님 세대 그리고 우리 후손들을 생각해서 정말 이거를 잘 좀 이겨냈으면 좋겠고 네. 그런 점에서 다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의 제도를 한번 제도는 함부로 못 바꾸는데 이러한 태풍이 불 때만 바뀌어지는 거거든요. 헌법 개헌이요. 네. 4.19니 그다음에 그 서울의 봄 군사정권 물러날 때니 네. 이럴 때 한 번씩 하는 건데 그러니까 옷이 맞잖아요. 그다음에 이번에 새로 옷을 하나 해 입는 거잖아요. 그럴 때 이런 상황이
하면은 국민의 유익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세계가 바라보는 한국이 저는 혼란을 겪으면서 뭘 하나 만들어내는구나 하는 소득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만약에 조기 대선이 있다면 그 기간이 이제 개헌을 논의할 수 있는 기간이 짧은데 말씀하신 대로 4.19 뭐 이럴 때도 사실은 여야가 협의해서 빨리 하면 4개월 만에도 그런 논의는 됐었어요. 네, 원래 다 준비돼 있어요. 지금 7번의 국회의장들이 안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선택의 문제거든요. 네. 제가 내각제를 우리 헌법에 저도 이제 헌법 박사예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저도 헌법을 공부한 사람으로 우리 선생님도 그러셨고 다 내각제로 가야 된다 그러고 논의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데 그게 어려우면 이원 집정부라든지 정 안 되면 4년 중임이라든지 뭘 하나 바꿔봐야 돼요. 어쨌든 변화는 줘야 된다. 그리고 이번에 하나 꼭 바꿔야 될 게 너무 어렵게 만들지면 안 돼야 돼요. 네. 개헌을 너무 어렵게 하지 말고 우리 가봉하듯이 네. 양복 하나 맞춰 입듯이 늘 우리가 맞는 제도를 이제는 민주주의에 대한 두려움은 없잖아요. 네. 네, 우리 민주주의는 우리 거다. 이런 확신이 있으니까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 원하면은 제도 바꿀 수 있다. 기본권은 못 바꿉니다. 네. 헌법 기본적인 가치는 못 바꾸지만 제도는 수시로 바꿀 수 있는 게 세계 각국의 헌법 질서예요. 아주 근본적인 거는 네. 아니더라도요. 그러면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이것도 또 난처하실라나? 그럼 어쨌든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면 여당에서도 후보가 나와야 되는데 그 후보가 갖춰야 될 덕목은 뭐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늘 생각해 왔던 건데 하나는 저희로서는요. 네. 저희가 이제 보수 진영을 보수와 진보가 다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그렇죠. 저희들의 역할은 국민들이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건 자유민주주의의 보수 가치를 지켜달라는 거거든요. 네. 그것에 이제 부패되거나 남용이 되거나 할 때는 이제 진보가 또 그걸 바로 잡아주겠죠. 그렇기 때문에 첫째는 헌법적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 그리고 보수 가치에 대한 거의 신앙화될 정도의 확고한 분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애정이에요. 애정. 네, 사랑해요. 사랑 그러면은 정치하고 무슨 안 맞는 거 아닌데. 근데 우리가 애국이에도 사랑해요. 나라 사랑해요. 네. 또 애족 그래도 민족 사랑해요. 애당 그래도 당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동지에 그래도 우리 동지끼리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약해지면 정치가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아까 우리가 뼈대만 남고 네. 정치가 부재와 정치의 실종이다 말씀하셨는데 그 말을 바꾸면 애정이 식은 거예요. 나라에 대한 애정도 식은 거 아니냐 의심할 수밖에 없고 당에 대한 애정도 식은 거 아니냐. 특히 동지들 간의 애정도 이게 없어진 거 아니냐. 이거는요, 동지라는 건 정치 전체에 대한 거예요. 야당도 사랑하고 야당도 존중해야 됩니다. 네. 야당도 그만큼 또 여당을 사랑하고 존중해 줘야 그렇죠. 돼요. 네. 그것이 밑바닥에 깔리지 않으면 국회의 지붕이 왜 동그랗습니까? 국회의 지붕이 네모가 아니고 동그란 원으로 만들어서 올렸거든요. 네. 그거는 모든 밑은 사각이에요. 맞아요. 다 각이 다르지만 나중에는 지붕의 원형을 생각하면서 하나의 의견을 내놔라. 이게 국회를 만든 이유죠. 그래서 모든 문제가 다 안 되면은 정치에 들어가서 국회에 가서 해결해서 하나의 국론이 이루어지는 거. 이게 우리 의회가 할 일이죠.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 지금 신년 여론조사 보니까 차기 이제 후보군으로 뭐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뭐 한동훈 전 대표 뭐가 나름 이제 상위 랭킹에 계신 분들이더라고요. 근데 뒤에 뭐 더 계시기는 한데 안철수 의원이라든가 유승민 뭐 전 의원이라든가 뭐 계신데 등등 많이 계신데 이 세 분만 놓고 각각 이제 경쟁력을 좀 짧게만 언급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당 대표 뽑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요. 네. 대통령 후보 뽑는 것도요. 아주 사람이 기진맥진할 정도로 어려워요. 그 과정에서 검증을 거치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후보군에는 많은 분들이 나올 거예요. 그럼 거기에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이렇게 지난번에 이준석 당대표 뽑을 때요. 아, 네. 아무도 예상 안 했어요. 네. 네. 초반에는 사실 여론조사에서도 그렇고. 근데 제가 그때 선대위원장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켜봤는데 이준석 대표가 탁월하더라고요. 그 선거를 치르는 모습이요. 이번에도 세 분을 나쁘다거나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 네. 굉장히 활발하게 그런 것이 이루어나면서 또 국민들이 그러면서 아마 여야 후보가 비슷비슷해서 네. 또 한 5% 정도의 차이로 당락이 결정될 거 아닌가. 대통령 선거가 이때면은요. 네네. 늘 그래 왔으니까요. 그러면은 근데 너무 시간이 짧죠. 네. 우리로서는 후보가 그래도 우리 후보 뽑는 거 자체도 몇 달이 걸려요. 네. 근데 지금 5월에 뭐 4월에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전제로 한다면은 우리는 준비 부족이죠. 사실은 후보들 경선 치르는 게 그것도 진짜 만만치 않고. 그것만 해도 몇 달이 걸려요. 전국 순회에서 쭉 돌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도 2-3달이 걸려요. 빨리 해야 돼요. 지금 위원장님 당심 80, 민심 20 전대룰 개정, 요거 향후 대선 경선 룰은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그거 그때 제일 어려운 결정 중에 하나였는데 네. 거기에 그 민심이라는 거는요. 우리 당의 대표 아니에요. 네. 대통령하고 또 좀 다른데 그렇죠.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거기에 국민이라는 거는 우리의 우호 세력 네. 그걸 당우라고 그러는데 프렌드요. 프렌드 오브 파티요. 그래서 공무원들이나 언론인들 또 기업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당에 들어오기가 어렵거나 금지돼 있어요. 그런 분들의 우리 우호 세력을 모으려고요. 역선택 배제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분은 사실은 바깥에 있는 우리 당원들이에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 당원들의 100%를 너무 파격적으로 제한할 수 없어서 여러 논의 그때 8대2로 했더니 그냥 무난하게 그때 결정이 돼서 네. 나중에 해보니까요. 당심 민심이 똑같았어요. 결과적으로는 그랬어요. 네, 그래서 그게 당우라고 그래갖고요. 네. 그렇지만 그분들이 참여할 기회를 드려야죠. 그런데 대선은 아마 조금 민심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국민의 대통령을 그쵸. 후보를 내는 거니까요. 우리 당만 좋다라는 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좋아하는 사람은 누굴까라는 시각이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조금 조정치는 있다고 봅니다. 네. 저희 되게 긴 시간 지금 되게 어려운 이 현안 질문도 드리고 막 했는데 말씀을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이제 마지막 공식 질문이에요. 네네. 나는 정치인이다 공식 질문으로 황우여 위원장님에게 정치란 무엇일까요? 저한테는요. 제가 이제 기독교인이거든요. 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정치는 뭐였을까가 우리 부모님이 물어보셔요. 제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다 그러면 아버지가 잘 부르시더면 왜 또 출마하냐 그렇게 물어보셔요. 그래서 정답이요. 저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정치 성경에 입각한 정치를 하려고 출마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됐다. 이러고 이제 승낙이 나지. 다른 데 답했다가는 제가 승낙을 못 받았어요. 네. 이제 그 개인적인 내면의 이야기고요. 네. 우리 법이 자연법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만든 법 위에 하늘의 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나라나 그런 개념이 있어요. 우리 동양에서도 그래서 하늘 사상이 있어요. 그와 같이 우리를 인간을 초월하는 어떤 궁극 가치를 이 땅에 현실화하는 것이 정치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나은 지금보다는 보다 나은 내일 또 보다 나은 미래를 또 우리 후손들한테 남기는 하나의 고도의 작업이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정치한다 그럴 때는 정치인은 미래를 얘기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언자적 기능이 있어서 적어도 세수, 내수 10년, 50년. 박정희 대통령이 100년을 내다본 일을 하셨잖아요. 또 우리 김대중 대통령 같은 분은 여야를 다 묶어서 그때 그분이 전두환, 노태우도 다 사면하고
또 박정희 대통령도 기리고 이러면서 여야를 묶어서 IMF를 극복하셨잖아요. 네. 이런 우리 좋은 대통령들이 계셨으니까 그런 거에 연이어서 저 같으면 이제 자유민주주의를 꼽히고 아시아의 유일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저는 우리나라를 믿거든요. 네. 그 대륙과 다르고 일본과도 성격이 다른 순수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러한 가치를 우리가 잘 공고히 하고 가급적 아시아나 전 세계에 이것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정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이렇게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요. 황우여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모시고 2025년 새해 어떻게 우리 정치가 나아가야 될지 조금 논의를 해봤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다음에 또 저희가 좋은 기회 있으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